안녕하세요. 세월마루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검은 가방이라는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동일입니다. 올해 73입니다. 40년을 도시가스 배관 기술자로 살아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손으로 용접한 배관이 수천 세대를 따뜻하게 데웠지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배관을 연결하고 추운 겨울에도 땅을 파고 들어가 가스관을 설치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고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붙어도 장갑을 벗고 용접을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나가면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아내를 찾았습니다. 밥을 하려고 부엌에 가면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도 아내가 좋아하던 나무를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빨래를 하고 혼자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르쳐준 요리법을 떠올리며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국도 끓였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이 참 좋았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김치를 담그면 꼭 한 통씩 갖다 주셨고 아래층 아주머니는 반찬을 나눠주셨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면 함께 바둑 두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다 보니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면 다들 인사를 했습니다. 동일씨,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그럼요, 매일 나옵니다.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 동네 어르신 중에 동일씨가 제일 정정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노인정에 들러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때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아들 진우 부부가 자주 챙겨줘서 고마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렀고 명절 때는 며칠씩 함께 지냈습니다. 진우는 45살인데 제조 공장에서 생산관리 일을 합니다. 직원들 근무 일정도 짜고 생산 계획도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인지 회사를 몇 번 옮겨 다녔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데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자꾸 직장을 바꿔야 했습니다. 처음 회사는 3년 다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고 두 번째 회사는 2년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회사는 1년 정도 다녔는데 여기도 경영이 어렵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성실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아들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온순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했습니다. 며느리 윤미는 41살입니다.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봅니다. 접수도 하고 보험 청구 일도 하는데 일한 지 7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병원 접수 일만 했는데 나중에 보험 업무도 배워서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윤미는 똑 부러지고 말도 참 잘했습니다. 저한테도 늘 웃으면서 인사하고 명절 때면 꼭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갈비찜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설날마다 갈비찜을 해왔습니다. 추석 때는 송편을 직접 빚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죠? 어제 저녁부터 준비했어요. 고맙다 윤미야. 네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아버님.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럴 때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지요. 진우랑 윤미는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아이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리면 생기겠지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니 둘 다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고 싶었지만 그것도 아들 부부 마음이니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 부부가 편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아들 부부가 전셋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8천만 원을 도와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 집은 제 명의로 있고 은행에 예금도 좀 있었으니까 당장 제가 굶어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연금도 매달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너 주는 거지 누구 주냐? 아버지,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 말고 그냥 받아라. 내가 죽으면 어차피 네 거다. 윤미가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버님은 진짜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정말 잘 해드릴게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지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윤미 잘해줘라.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 조금 더 큰 집이었습니다. 방도 하나 더 있고 화장실도 2개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혼자 살았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게 부모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미가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회사 일이 있다며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들어와라. 윤미는 평소처럼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손에 검은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은행에서 서류를 하나 더 달라고 해서요.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게 뭔데? 전세 계약서 보증 서류래요. 보증인 도장이 필요하대요. 서류를 펼쳐보니 글씨가 작고 복잡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윤미야,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 좀 해줘라. 아이고 아버님,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전세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요. 은행에서 달라고 해서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윤미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차를 한잔하고 가라고 했는데 바쁘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또 왔어요. 은행에서 자꾸 서류를 요구하네요. 또? 지난번에 했잖아. 아이고, 요즘 은행이 까다로워서요.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나 뭐라나? 여기도 사인 좀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 글씨가 더 작고 복잡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안경을 쓰고 봐도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윤미야,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 좀 해줘라. 아이고 아버님, 복잡해요. 그냥 전세 관련 서류예요. 걱정 마세요. 윤미는 서류를 빨리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했지만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서류를 들고 오는 겁니다. 매번 똑같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윤미야, 서류가 왜 이렇게 많으냐? 전세 하나 얻는데 이렇게 복잡하냐? 아버님,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법이 바뀌어서 서류가 많아졌대요. 부동산 거래할 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나는 전세할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옛날이랑 지금이 다르죠? 요즘은 다 까다로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윤미는 제게 서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도장, 저기 사인만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복잡한 걸 잘 모르겠고 며느리를 믿으니까 그냥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서류가 왜 그렇게 많을까? 보통 전세 계약할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전세를 여러 번 옮겼는데 그때는 계약서 한두 장이면 끝났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전세할 때 서류가 많이 필요하냐? 글쎄, 내가 아는 집은 계약서랑 등본 정도만 냈던데. 그렇지?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다들 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쯤 됐습니다.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윤미가 저녁을 먹자고 해서 갔는데 밥을 먹고 나니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차 한잔하고 가려고 했는데 배가 불러서 화장실을 먼저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고 안에서 윤미와 진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 이름이 들려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윤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진우 씨, 이대로 가면 늦어.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고. 다음 달이면 이자 150만 원 또 내야 해.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윤미야,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뭐가 심해? 지금 아버님 나이도 70이 넘으셨잖아. 요즘 보면 깜빡깜빡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면 돼. 그래도 아버지가 치매는 아니잖아. 멀쩡하신데?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후견인 신청하면 돼. 인지 기능 저하라고 하면 돼.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우리가 아버님 재산 관리할 수 있어. 그러면 집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미안하잖아. 평생 고생하셔서 모은 집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선택권이 있어? 빚이 얼마나 쌓였는데? 2천만 원이야.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 너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또 이자부터 내야 해. 이러다 둘이 길바닥 낫는 게 나아. 하지만 윤미야. 진우 씨, 현실을 봐. 아버님 집 팔면 최소 3억은 나와. 우리 빚 갚고도 남아. 그 돈으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장사라도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 아버지는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모시면 돼. 관리하기도 쉽고. 지금 그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것도 힘드시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후견인? 제 집을 판다고? 저를 원룸으로 보낸다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바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신발끈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벌써 가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지. 진우가 나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집에 가서 약 먹어야 해서. 먼저 간다. 그러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바래다 드릴까요? 괜찮다. 가까운데 뭘? 그럼 들어가시면 전화 주세요.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10분이면 오는데 그날은 30분도 더 걸린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별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가 옆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집에 도착해서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윤미와 진우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들 부부한테 돈을 도와준 게 잘못인가요?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을 준 게 부족해서 이제는 집까지 달라는 건가요? 저를 원룸으로 쫓아낸다고요? 그리고 후견인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정신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건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 깜빡거렸습니까? 은행도 혼자 다니고 공과금도 제때 내고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도 두는데 말입니다. 어제도 바둑을 뒀는데 친구한테 이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아버님, 저 윤미예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그냥 그랬다. 아버님, 오늘 시간 되세요? 왜? 동사무소 좀 같이 가주세요. 전기요금 감면 신청해야 하거든요. 요즘 어르신들 전기요금 지원해준대요. 전기요금 감면이라는 말에 마음 한켠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전기요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기껏해야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인데 그걸 못 낼 제가 아닙니다. 은행에 예금도 있고 연금도 매달 나옵니다. 하지만 어젯밤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았다. 몇 시에 갈까? 11시쯤 동사무소 앞에서 만나요. 늦지 마세요. 알았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사무소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이 진짜일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어젯밤 대화를 생각하면 뭔가 수상했습니다. 동네를 걸어가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일 씨, 어디가? 동사무소. 무슨 일? 전기요금 감면 신청한다고. 전기요금 감면? 그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나는 잘 모르겠네. 동일 씨는 해당 안 될 텐데.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잖아. 친구 말을 들으니 더욱 수상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하니 윤미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예의 그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꽤 두툼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들어가요. 윤미는 접수 창구로 가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여러 장 꺼내서 담당자한테 내밀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서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컴퓨터를 몇 번 확인하고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동일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요. 신청자는 며느님이시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성년후견이 뭡니까? 제가 언제 그런 걸 신청했습니까?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신청하신 게 아니라 며느님이 아버님을 위해 신청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버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일자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윤미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제가 신청했어요. 아버님이 요즘 자꾸 깜빡하셔서요. 저희가 대신 재산 관리를 좀 해드리려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깜빡거렸어? 나 멀쩡한 사람이야.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류에 보면 의사소견서도 준비 중이시고 인지기능검사 일정도 잡으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 병원 예약이 되어 있네요. 내가 언제 병원 갔어? 나 건강해. 병원 예약도 한 적 없어. 윤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검사 한번 받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나 검사 안 받는다. 나 아픈 데 없어.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저씨? 돌아보니 최선아가 서 있었습니다. 선아는 오늘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안경을 쓴 모습이 단정해 보였습니다. 선아는 제 고향 후배입니다. 저보다 37살 어립니다. 선아 부모님이 제 고향 동네에 살았는데 저하고 친했습니다. 선아가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거의 조카뻘입니다. 25살 때 이 동사무소에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가 많이 격려해줬습니다. 선아야, 공무원 자리가 어디 흔하냐? 조금만 참아라. 좋은 날이 올 거다. 아저씨, 저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막대하고 일도 많고.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젊었을 때 일 배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 그래도 참으면 나중에 좋아진다. 선아는 제 말을 듣고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몇 년 뒤 정규직 시험을 봐서 합격했고 지금은 사회복지 담당으로 일한 지 11년째입니다. 저를 항상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아내 장례식 치를 때도 선아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도 도와주고 부의금 정리도 도와줬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옆에서 챙겨줬습니다. 거의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선아야, 일하는 중이었구나. 선아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전기요금 감면 신청한다고 해서 왔는데. 선아가 접수 창구 담당자를 봤습니다. 둘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아는 사회복지 담당이니까 이런 일을 많이 봤을 겁니다. 아저씨, 잠깐 이리로 와보세요. 선아가 저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윤미가 따라오려고 했지만 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님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개인 상담이라서 보호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인데요. 규정상 본인하고만 상담해야 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윤미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고 선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후견인 신청하신 거 맞아요?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방금 접수 창구에서 처음 들었어. 선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아저씨, 여기 좀 보세요. 선아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 신청서, 의사소견서 초안, 인지기능 저하 진단서 양식, 재산 목록, 후견인 지정 위임장까지. 서류가 10여 장이나 됐습니다. 재산 목록을 보니 제 집 주소와 예상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예금 잔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1,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거의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선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가족이 어르신을 치매 환자나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는 거예요. 법원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어르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집도 팔 수 있고 예금도 찾을 수 있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윤미는 착한 애야. 아저씨, 신청자가 며느님이에요. 그리고 이 서류들 보세요. 아저씨 서명이 있긴 한데 필적이 좀 이상해요. 진짜 아저씨가 쓴 게 맞아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긴 한데 제가 평소에 쓰는 글씨체와 조금 달랐습니다. 제 이름인 박동일의 일자를 저는 항상 가로획을 길게 쓰는데 이 서류에는 짧게 써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위조된 거예요.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예요. 그때 밖에서 윤미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제가 회사 가야 한다고요. 선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일단 저한테 상황을 다 말씀해 주세요. 며느님이 최근에 뭘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윤미가 자꾸 서류를 가져온 일, 한 달에 서너 번씩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일,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저씨, 제 생각이 맞네요. 며느님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당장 따지면 되냐? 아니에요. 일단 증거를 잡아야 해요. 지금 당장 따지면 며느님이 발뺌할 거예요. 아저씨한테 속은 거라고 하거나 아저씨가 동의하셨다고 우길 수도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어떤 증거? 며느님이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요. 아저씨가 좀 힘드시겠지만 며칠만 참고 속아주는 척하세요. 그럼 며느님이 방심하고 더 큰 실수를 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집을 처분하려고 할 때요. 그때 잡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는데? 그냥 평소처럼 하시되 며느님이 뭐 달라고 하면 다 들어주는 척하세요. 건망증이 좀 있는 것처럼 연기하시고요. 그럼 며느님이 안심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저는 선아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네 말대로 할게. 아저씨, 힘내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밖으로 나가니 윤미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상담을 그렇게 오래 하세요? 저 회사 늦겠어요. 아, 복지 혜택 설명 듣느라고. 요즘 혜택이 많네. 노인들한테 이것저것 지원해준대. 그래요? 그럼 이제 가요. 오늘은 전기요금 신청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와요. 윤미는 서둘러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빨리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선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아야, 나 박동일이야.
아저씨, 괜찮으세요? 선아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말대로 속아주는 척하면 되냐? 네, 아저씨. 며느님한테 평소처럼 대하세요. 그리고 혹시 며느님이 또 동사무소로 서류 가지고 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고맙다, 선아야.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저씨,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윤미가 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윤미 왔구나. 들어와. 아버님, 이번에도 서류 좀 부탁드려요. 또? 서류가 왜 이렇게 많니? 아이고,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그래요.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저는 일부러 서류를 보면서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이게 뭐더라? 잘 모르겠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아버님, 안경 쓰세요. 안경을 어디 뒀더라? 아, 여기 있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봤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이게 뭐지? 아, 맞다. 전세 서류지? 윤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님 기억력 좋으시네요. 요즘 내가 자꾸 까먹어서. 어제도 뭘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윤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많이 힘드세요? 자주 그러세요? 가끔 그래. 어제는 약 먹는 것도 깜빡했어. 나중에 생각나서 먹긴 했는데. 사실 저는 약을 제때 잘 먹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걱정되네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은 뭐 하러?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아이고 윤미야, 아저씨가 또 까먹었네. 그냥 네가 쓰라면 쓰는 거지 뭐. 복잡한 건 나도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해라. 윤미는 제 말을 듣고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아버님, 이젠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은 편하게 계세요. 복잡한 일은 제가 다 할게요. 그래, 고맙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윤미가 돌아간 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도 하얗게 새었습니다. 이런 늙은이한테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선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며느님이 또 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이번엔 병원 진단서 관련 서류였어요. 병원 진단서? 네, 아저씨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으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서 받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 예약도 잡았대요. 세상에, 나는 멀쩡한데. 아저씨, 조금만 더 참으세요. 며느님이 곧 큰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고맙다, 선아야. 그 뒤로 윤미는 훨씬 대담하게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고 매번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서류 가방이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아들 진우도 점점 이 일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진우가 직접 집에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진우 왔구나. 무슨 일이냐? 회사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버지, 도장 어디 두셨어요? 윤미가 필요하대요. 도장? 서랍 어딘가에 있을 텐데. 진우는 서랍을 뒤져서 제 도장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일에 연루돼 있다니. 진우야? 네, 아버지. 요즘 너희 힘드냐? 무슨 일 있냐? 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면 말해라. 아버지가 도와줄게. 돈이 필요하냐? 진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진우야, 너는 내 아들이야.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야지.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진우는 도장을 들고 갔습니다. 뒷모습이 굽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도 이 일에 연루돼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진우는 착한 아이인데 윤미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윤미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정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저녁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진우 씨도 같이 갈 거예요. 그래, 알았다. 저녁 때 윤미와 진우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미와 진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좀 어려워요. 어렵다니? 빚이 있어요. 좀 많아요. 얼마나? 2천만 원이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2천만 원?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작년에 회사를 옮기면서 수입이 줄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카드로 쓰다 보니까 빚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말하는 거냐? 윤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이 나가요.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윤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이 집도 아버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층계도 있고 겨울엔 보일러 관리도 해야 하고 청소하기도 힘드시고요. 요즘 아버님 깜빡하시는 것도 많고요. 그건 그렇지. 이번에 집을 정리하는 게 어때요? 아버님은 관리 편한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고 이 집은 저희가 처분해서 빚도 갚고 아버님 노후 자금도 만들고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집을 팔자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팔자는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요즘 이 집 관리하기 힘들긴 해.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윤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로 가시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니까 편하실 거예요.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니들 말 따를게. 윤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좋은 데 알아볼게요. 아버님한테 딱 맞는 아파트 구해드릴게요. 깨끗하고 관리 잘 되는 대로요. 그래, 니를 믿는다. 진우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와 진우가 돌아간 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샀습니다. 당시 3천만 원을 10년 동안 모아서 샀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3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고 점심도 도시락 싸 먹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내가 이 마루에서 김치를 담갔고 저는 이 마당에서 아들과 공놀이를 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뗀 것도 이 거실이었고 아들이 자전거를 처음 탄 것도 이 앞골목이었습니다. 아내가 병들어 누운 것도 이 집이었고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것도 이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여보, 이 집 잘 지켜요. 우리 추억이 가득한 집이니까. 걱정 마. 내가 끝까지 지킬게.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 제 인생이 배어 있는데 이걸 빼앗기다니.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선아 말대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아야, 며느리가 집을 팔자고 했어? 어제 저녁에 왔었어? 그래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저씨, 며느님이 부동산 계약 얘기하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알았다. 선아야, 고맙다. 아저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끝날 거예요. 일주일 뒤 윤미가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부동산 알아봤어요. 괜찮은 데 있대요. 계약하러 가야 하는데 모레 오전 11시에 시간 되세요? 계약? 벌써? 네, 빨리 하는 게 좋대요. 좋은 매물은 금방 나간대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알았다. 저는 바로 선아한테 연락했습니다. 선아야, 모레 11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간대.
어디 중개사무소예요? 시장 앞 대한부동산이라던데. 알겠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아저씨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며느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척 하시고요. 알았다. 선아야, 니한테 신세 많이 졌다. 아니에요, 아저씨. 당연한 거예요. 모레가 왔습니다. 윤미가 차를 몰고 와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빨간색 승용차였습니다. 아버님 가요? 차 타세요. 그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윤미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라디오도 켰습니다. 아버님, 새 아파트는 정말 좋을 거예요. 2층이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해주고요. 마트도 가깝대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좋은 데로 구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중개사무소 안에 선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아 옆에는 지자체 복지팀 직원 2명과 법률 상담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윤미가 들고 다니던 서류들이 모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 신청서, 위조된 의사 소견서, 재산 목록, 후견인 지정 위임장,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윤미가 메모한 것으로 보이는 수첩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률 상담관이 일어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미 씨, 이건 명백한 성년 후견인 사기 및 문서 위조 행위입니다. 본인의 시아버님인 박동일님은 인지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 걱정해서 한 거예요. 혼자 사시기 힘드실까 봐요. 선아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저 최선아예요. 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고요. 아저씨는 제가 18년 동안 지켜봤어요. 매일 혼자 은행 다니시고 공과금도 스스로 내십니다. 노인정에서 바둑도 두시고 이웃들과 대화도 잘하십니다. 인지 기능에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요즘 깜빡하신다고 하셔서 그건 며느님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아저씨는 멀쩡하세요. 며느님이 아저씨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재산을 가로채려고요. 복지팀 직원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의사 소견서 보세요. 이건 아직 작성도 안 된 초안이에요. 그런데 며느님이 미리 만들어 놓고 의사한테 사인만 받으려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서명들, 필적 감정을 해보니 아버님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며느님이 흉내낸 거예요. 윤미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말 아버님 걱정해서 한 거예요. 혼자 사시기 힘드실까 봐요. 제가 아버님을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선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윤미가 동사무소에 제출한 서류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며느님, 여기 보세요. 며느님이 지난 석 달 동안 제출한 서류만 18건이에요. 전부 아저씨를 후견인 대상자로 만들기 위한 서류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재산 목록 보세요. 아저씨 집값과 예금 잔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보호예요? 이건 계획적인 재산 탈취예요. 윤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법률 상담관이 말했습니다. 서윤미 씨, 성년 후견 제도는 정말로 판단 능력이 없는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걸 악용해서 멀쩡한 어르신의 재산을 가로채는 건 중대한 범죄예요. 지금 여기 있는 서류들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미수 모두 성립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윤미가 급하게 전화해서 불렀나 봅니다.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윤미야, 무슨 일이야? 급하게 오라고 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진우는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보고 선아와 법률 상담관을 보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용히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도 알고 있었지? 엄마가 나를 후견인 대상자로 만들려고 한 거. 내 집을 팔려고 한 거.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이 답이었습니다. 진우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우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한 듯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윤미야, 너 정말 이럴 생각이었어?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하려고?
나는 그냥 서류 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설마 이런 일인 줄은 몰랐어. 윤미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2천만 원이야.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둘 다 망해. 당장 다음 달 이자도 못 갚아. 진우 씨 월급으로는 안 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버지 집을 빼앗는 게 말이 돼?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말이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거리에 나 앉아? 진우 씨는 지금 실직 상태잖아. 다음 달부터 월급 안 나온다고 했잖아. 진우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내가 실직했다고? 나 아직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 받았잖아. 다음 달 말이면 나가야 한다고. 그건 확정도 안 됐어.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해도 아버지한테 이럴 수는 없어. 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윤미가 아버지 복지 혜택 받는 거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후견인도 그냥 아버지 재산 관리 도와드리는 거라고만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윤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미야? 윤미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빚을 내가 갚으라고 했냐? 내가 니들한테 집을 팔라고 했냐? 하지만 아버님,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윤미야, 나는 너를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8천만 원을 줬어. 그게 어디서 그냥 나오는 돈이냐? 내가 40년 동안 허리 굽혀가며 위험한 일 하면서 모은 돈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컥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땅을 파고 배관을 설치했어.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용접을 했어.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위험한 일을 했어. 그렇게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야.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자라서 내 집까지 빼앗으려 했구나. 윤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이 뭔지 아냐? 내가 젊었을 때 10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이야. 내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운 집이고 내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집이야. 이 집 구석구석에 내 인생이 들어있어. 이 거실에서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고 이 마당에서 아들과 공놀이를 했어. 아내가 이 부엌에서 매일 밥을 했고 이 마루에서 김치를 담갔어. 저는 울먹였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냐? 이 집 잘 지키라고 했어. 우리 추억이 가득한 집이니까 잘 지키라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 그런데 너는 그걸 빼앗으려 했어. 윤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빚 때문에 미쳐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선아가 법률 상담관을 봤습니다. 법률 상담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결국 윤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서 위조 혐의와 사기 미수 혐의였습니다. 조사 결과 윤미는 병원 행정직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의사 소견서 양식을 빼돌렸고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인 의사한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고 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그 의사한테 200만 원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도 나왔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제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찾아왔을 때 진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냐?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윤미가 그냥 아버지 복지 혜택 신청하는 거라고 했어요. 후견인 얘기는 나중에 들었고 그것도 아버지 재산 관리 도와드리는 거라고만 알았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어.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우야, 너도 책임이 있어. 내 아내가 뭘 하는지 몰랐다는 건 변명이 안 돼. 남편이면 아내를 제대로 봤어야지.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난 거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등을 한번 토닥여줬습니다. 진우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진우야, 인간이 실수는 한다. 나도 안다.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번 일은 오래 걸릴 거다.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다시 믿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네, 아버지. 기다릴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우야, 빚 2천만 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 빚인데요. 내가 갚아줄게. 아버지, 안 됩니다. 제 빚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갚아요? 제가 갚겠습니다. 조건이 있어. 윤미랑 헤어져. 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나는 저 사람을 며느리로 인정 못해. 내 아들 아내로도 인정 못해. 저 사람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내 집을 빼앗으려고 했고, 나를 원룸으로 쫓아내려고 했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진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혼 절차 밟겠습니다. 이미 윤미한테도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그래. 빚은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새 출발해라. 제대로 된 사람 만나고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해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우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적어서 죄송해요. 됐다. 네가 가져라. 네가 새 출발하는 데 써라. 아버지. 받아. 아버지 마음이다.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석양이었습니다. 며칠 뒤 선아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선아 왔구나. 들어와.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서 샀어요. 고맙다. 앉아라. 선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이제 좀 정리가 됐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선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내셔서 싸우셨잖아요. 선아야, 네 덕분이야.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 정말 집 빼앗길 뻔했어. 아니에요. 아저씨가 똑똑하셔서 알아채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선아야,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세상을 더 똑바로 보게 된다는 뜻이야.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진짜 그래요. 오히려 사람을 더 잘 보게 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눈이 생기는 거야.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걸 나이 들면 보게 돼. 경험이 쌓이니까.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말씀이 정말 맞아요. 그리고 선아야, 요즘 나 같은 노인들 당하는 일이 많다며? 네, 안타깝게도 정말 많아요. 가족한테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이 일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 얘기 좀 해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당할 필요 없다고. 똑바로 보고 싸우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네, 아저씨. 꼭 그렇게 할게요. 아저씨 이야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선아가 한참 있다가 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지 말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고맙다, 선아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선아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인데 둘 다 웃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주방에는 아내가 쓰던 냄비와 프라이팬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내가 제일 아끼던 무쇠 냄비입니다. 이 냄비로 된장찌개를 끓이면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안방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이불이 있습니다. 분홍색 꽃무늬 이불입니다. 아내가 직접 골라서 산 거였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 제 인생이 배어 있습니다. 이걸 빼앗길 뻔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천천히 집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봄바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집 지켰소. 당신이 사랑하던 이 집, 내가 끝까지 지킬 거요. 약속 지켰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도 이 집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춰서 은은하게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아내가 심었던 꽃나무들이 아직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노인정 앞을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동일 씨, 오랜만이야.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 집에서 좀 쉬었어? 얼굴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 그래? 그럼 됐다. 들어와서 바둑 한 판 둘까? 좋지. 노인정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바둑을 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두는 바둑이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점심때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아내가 만든 것처럼 맛있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먹을만 했습니다. 오후에는 집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도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청소를 하니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저녁 때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진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아버지, 이혼 서류 제출했어요. 다음 주면 확정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 새 직장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괜찮은 데예요. 그래? 잘 됐구나.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 열심히 해라. 새 출발이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새 출발을 한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비록 며느리와 헤어지게 됐지만 그게 서로한테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윤미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아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고 아버님의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버님의 평생을 무시했고 아버님의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버님,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윤미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윤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냐? 들어와. 아버지, 이거 드세요. 진우가 과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첫 월급 받았구나. 네, 회사가 괜찮아요. 사람들도 좋고 일도 할 만해요. 잘 됐다. 열심히 해라. 진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혼 확정됐어요. 그래, 알았다. 윤미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2년이래요. 그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대요. 그래.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새 출발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진우야,
아버지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아버지. 너는 정말 몰랐냐? 윤미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걸? 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윤미가 아버지 복지 혜택 받는 거 도와드린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윤미가 후견인 얘기를 꺼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윤미는 아버지가 요즘 깜빡하시니까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아버지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말해봐. 그런데 일주일 전쯤 윤미가 아버지 집을 팔자고 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대했어요. 하지만 윤미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겁쟁이에요. 윤미를 막아야 했는데 못 막았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했는데 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아버지는 네가 실망스럽다. 네가 윤미를 제대로 막았어야 했어. 그리고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네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거짓말하지 않아서 고맙다. 아버지. 진우야, 사람은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다. 네가 이번 일에서 뭘 배웠느냐가 중요해. 네, 아버지. 저는 배웠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요.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요. 설사 그게 힘들어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배웠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진우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도 배웠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2달쯤 지나서 선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선아 왔구나. 들어와. 아저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니는? 저도 잘 지내요. 아저씨,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선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저희 복지팀에서 어르신들한테 후견인 제도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해요. 요즘 아저씨 같은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심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고요. 그래? 좋은 일이네. 아저씨, 혹시 아저씨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물론 이름은 가명으로 하고요. 아저씨 허락 없이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아야, 내 이야기를 쓰면 다른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냐? 네,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저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당하고 말아요.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써도 좋다. 이름도 진짜 이름 써도 괜찮아. 나는 숨길 거 없어. 내가 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어르신들한테 꼭 말해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당할 필요 없다고. 가족이라도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네, 아저씨. 꼭 그렇게 전할게요. 선아가 한참 동안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대답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며느리를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연루돼 있다는 걸 알았을 때가 가장 슬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아야,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싸웠어. 그게 중요한 거야. 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내 인생을 지키는 게 뭐가 대단해. 누구나 자기 인생은 자기가 지켜야지.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교육자료 만들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 잘 만들어라. 선아가 돌아간 뒤 저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이상한 일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지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오늘도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을 둘 겁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마당에 앉아서 책을 읽을 겁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이 평범함이 저한테는 선물입니다. 이 모든 걸 지켜낸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소? 우리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살던 이 집에서 나는 오늘도 잘 살아갈 거요. 그리고 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지켜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